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입니다. 저자는 안병수,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병수, 195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농화학과와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식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건강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식생활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스스로 탐구한 올바른 섭생법의 보급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이 책은 호르몬이 독자들과 저자에게 여러가지 식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설탕에서 정제와 비정제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큽니다. 그 차이를 가장 쉽게 알려주는 것이 색깔입니다. 희지않은 황갈색 또는 흑갈색이 비정제를 상징합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설탕이 거무쭉쭉하다고 해서 다 비정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사물을 재빠르게 판별해내죠. 하지만 빠른 만큼 쉽게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뉴스에 가짜가 있는 것처럼 식품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페이크 푸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그 대표적인 제품이 시중의 흑갈색 설탕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흑설탕으로 알고 계신 제품이죠. 이 설탕의 흑갈색을 보고 자연을 연상하십니까? 그렇다면 속임수에 속으셨습니다. 흑갈색을 가장 적절하게 내주는 캐러멜 색소가 사용되죠. 색소는 여러분의 눈을 현혹하는 대표적인 첨가물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더군요. 가짜 흑설탕을 자연의 설탕, 즉 비정제 설탕으로 잘못 알고 계시죠. 천만의 말씀이죠. 옷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까? 차라리 백설탕이 낫습니다. 백설탕보다 더 심하게 저를 괴롭힌답니다. 정제당과 색소가 동시에 들어있잖아요. 캐러멜 색소는 지구촌에서 가공식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소입니다. 그야말로 색소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녀석이 저를 옥죄고 있으니 제가 본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엉뚱하게 건강 파괴자 짓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명색이 색소의 재앙인데 제가 너무 야멸차게 비판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캐러멜 색소가 대사 증후군에만 연루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은 여러분의 몸에서 정말 고약한 짓을 많이 합니다. 콜라는 자주 마시면서도 또 암은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이 음료에 발암물질이 녹아있다는 사실은 모르십니다. 콜라는 검은색이죠. 그 검은색의 정체가 색소인데 다름 아닌 캐러멜 색소입니다. 이 색소에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녀석이 그대로 콜라로 들어간 것이죠. 이름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미다졸이라는 물질입니다. 색소의 재앙이 각종 암까지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캐러멜 색소의 못된 짓은 마치 양파 껍질과 같습니다. 벗길수록 자꾸 나옵니다. 이번에는 염증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특히 혈관 내벽의 미세한 염증을 만듭니다. 쉼 내의 혈관 질환을 떠올리셨다면 전문가 수준이시네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졸중 등 고질적인 현대병의 원인이 되죠. 저는 특히 음료를 싫어합니다. 같은 해로운 물질이라도 물에 녹여 마시면 더욱 해롭거든요. 여러분 몸에서 빠르게 왈칵 흡수되기 때문이죠. 합성 감미료 집안에는 형제가 여럿 있습니다. 수크랄로스와 사카린이나 아스파탐 따위도
업계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감미료죠. 이 형제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맛이 무척 강하다는 점. 하지만 당류가 아니라 화학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인슐린 저항과 비만의 원인이라고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대사증후군으로 연결되고 21세기의 에이즈인 당뇨병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크랄로스부터 살펴봅시다. 이 녀석은 단맛의 양상이 설탕과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미료 천국인 미국에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이유이죠. 인기가 있으면 안전해야 될 텐데 동물 실험에서 염증과 악성 종양을 만든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암과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가 있죠. 또 자주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 균총이 나빠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특히 조심해야 될 물질입니다. 다음은 사카린입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먹었던 합성 감미료입니다. 사카린 나트륨이라는 이름으로 허가가 됐죠. 이 감미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바로 발암성이었습니다. 암과의 결탁설이 워낙 강했던 까닭에 사용 허가는 나 있었지만 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카린은 사람 몸에서는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동물 실험에서나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이 녀석의 족쇄가 풀렸죠. 이젠 어린이 식품까지도 거침없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뭔가 억지스러움이 감지되었다면 저만의 느낌일까요? 원래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은 동물 실험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미국 공익과학센터에서는 사카린을 꼭 피해야 될 첨가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사카린은 단맛을 가장 값싸게 낼 수 있는 첨가물입니다. 식품업계에서는 더없이 매력적인 물질이죠. 이 녀석의 족쇄가 풀린 것은 업계의 집요한 로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무분별한 로비가 아닐까요? 로비에 쉽게 무너지는 당국의 처사도 마찬가지지만요. 설사 발암물질이 아니더라도 사카린은 피하셔야 합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의혹이 따로 있거든요. 사카린은 감미료이기 이전에 소독약 또는 방부제로 사용되어 온 그러한 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충분히 경계하고도 남을 녀석입니다. 끝으로 아스파탐입니다. 이 녀석은 허가될 때부터 많은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것이 뇌종양입니다. 학자들은 뇌종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은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허가 절차가 진행되었고 결국 승인이 났죠. 유해성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계속 해롭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이제까지 나온 것만 해도 많건은 좋게 될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는 신경과학자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신경계를 손상하는 신경독성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런 물질을 흥분독소라고 칭하더군요. 신경계를 과도하게 흥분시켜서 독성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가 아스파탐인 것이죠. 아스파탐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죠. 음식이 아니고 술이군요. 한국인의 자부심이자 자랑인 막걸리입니다. 라벨을 한번 보시죠. 10중 8구 아스파탐이라는 리본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유독 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아스파탐을 에틸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면
신경 독성이 더 커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아끼는 전통술을 이제는 등져야 하나요? 그럴 리 없습니다. 시야를 조금만 돌려보시죠. 썩 괜찮은 막걸리가 있습니다. 무첨가 막걸리입니다. 안전하게 진짜 막걸리 맛을 즐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엿 역시 나쁜 당류입니다. 설탕 대신 물엿을 선택했다면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액당이지만 정제당이잖아요. 자연의 영양분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수분을 빼면 거의 100% 당류입니다. 당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물엿을 포도당 시럽이라고도 하죠. 서양에서는 글루코스 시럽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콘 시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주로 옥수수로 만들거든요. 원료 옥수수가 전분입니다. 옥수수로 만든다고요? 저의 심기가 또 불편해지는 것은 왜일까요? 이 대목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도 식품 전문가십니다. 물엿 공장에서 국산 옥수수를 쓸 리가 없죠. 당연히 수입 옥수수죠. 수입 옥수수라면 거의 대부분 유전자 조작 작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엿은 대표적인 GMO 당류입니다. 원료뿐만이 아닙니다. 유전자 조작의 그림자는 물엿 제조 과정에도 숨어 있습니다. 전분을 분해할 때 쓰는 효소가 범인입니다. 효소는 대개 미생물이 만들죠. 이 미생물의 정체가 불분명한데 유감스럽게도 유전자 변형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과당이 생각나는군요. 과당도 마찬가지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액상과당의 대안으로는 꿀을 권해드립니다. 꿀은 당류의 구성이 기타 과당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물론 영양학적으로나 맛, 색깔은 전혀 다르지만요. 제가 꿀을 추천하는 이유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자연의 작품이잖아요. 비정제당이란 말씀이죠. 당도가 높긴 하지만 당분들이 비교적 온순합니다. 자연의 여러 유익한 물질들이 알아서 질서 유지를 해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꿀도 어디까지나 고당분 식품입니다. 칼로리 과잉 섭취의 우려가 당연히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꿀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자연과는 거리가 먼 꿀도 있으니까요. 가공꿀이나 사양꿀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MSG는 그야말로 골칫덩어리입니다. 이 녀석만큼 유해성이 꼬리가 긴 첨가물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연구 몇 가지만 공개하겠습니다. 망막 세포를 손상한다는 연구, 당뇨병을 불러온다는 연구, 비만의 원인이라는 연구, 신장결석, 신경 독성물질, 신장의 손상, 면역력 약화, 기억력 손상, 불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심장 독성이 있다는 연구, 간장 독성이 있다는 연구. 이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저의 안테나에 우연히 걸린 논문들만 몇 편 간추린 것 뿐입니다. 이런 논문은 무척 많습니다. 자연식품에도 MSG가 들어있다. MSG 무해론자들이 합창하듯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무해론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MSG와 인공조미료 MSG는 존재 형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연식품에서는 MSG가 복합체로 존재합니다. 복합체인 MSG는 아무 문제 없이 인체 내에서 대사가 됩니다.
하지만 인공감미로 MSG는 고순도에 유리된 단일 물질입니다. 이런 형태의 MSG는 흡수되면 곧바로 혈액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혈액 내 MSG 성분의 농도를 20배에서 40배로 높이죠. 신경 독성을 비롯하여 면역력 약화 등 여러 유해성을 나타내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결국 흡수 속도에 포인트가 있었네요. 더 심각한 것은 미각의 왜곡이죠. 이는 단순한 식문화 차원을 뛰어넘는 범사회적인 폐해입니다. MSG의 맛에 길들여지면 다른 맛과는 친해질 수가 없거든요. 감칠맛이 워낙 강렬하고 자기적이어서 자주 접하게 되면 미각이 무뎌집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심각합니다. 이런 MSG를 지키려는 업계의 노력은 정말 집요합니다. 세계 최대 MSG 제조사인 일본의 아지노모토는 그동안 마케팅 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뿌려왔습니다. 갑자기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생각납니다. 한때 한국의 소비자들을 경악에 빠뜨렸던 불행한 인재죠. 이 불행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저는 1차 책임이 보건당국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학계와 언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학자들만 양심을 지켰어도 사태가 이처럼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식품 첨가물 문제도 비슷합니다. 속도만 느리게 진행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식생활 안전을 해치는 위의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요인과 화학적인 요인입니다. 생물학적인 요인은 대표적인 것이 식중독이죠. 화학적인 요인은 식품 첨가물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의 특징은 유해성이 곧바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화학적인 요인은 유해성이 먼 훗날 나타나죠. 어느 쪽이 더 무서울까요? MSG도 화학 물질인 만큼 유해성이 훗날 나타납니다. 시간이 꽤 걸리죠.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상식이 진실처럼 호도되는 것도 그래서가 아닐까요? 비양심적인 주장이 득세하는 이유일 수도 있고, 저는 생물학적인 요인보다 화학적인 요인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방심을 하거든요. 유해성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아서요. 훗날 어떤 병리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병, 아니 생활습관병 아닙니까? 이 질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약에 의존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로부터 먹어오던 전통 된장은 자연의 작품입니다. 메주로 만드니까 메주는 아시다시피 콩을 발효한 자연 식품입니다. 그러나 인공된장은 전혀 다릅니다. 우선 발효 산물이 아닙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뚝딱 만들죠. 단백질이 들어있는 소재에 염산 같은 강한 산성 물질을 넣습니다. 단백질을 강제로 분해시키는 것이죠. 그 결과물이 바로 단백가수 분해물입니다. 염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뉴스에도 등장하죠. 테러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잘 아시듯 부식성이 무척 강한 물질입니다. 이 녀석이 식품 첨가물로도 허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식품에 사용된다고 해서 소비자가 염산을 그대로 먹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화 나트륨 같은 강한 알칼리성 물질로 중화시키거든요. 염산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과정이 나쁘면 대개 결과도 나쁜 법. 염산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고약한 녀석들이 만들어집니다. 환경 호르몬, 즉 내분비 교란 물질이 거의 단골처럼 끌려 나오죠.
굳이 이름을 밝히자면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이런 녀석들입니다. 발암 물질이기도 하죠. 또한 제조 과정에서 MSG가 저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MSG를 인위적으로 첨가하기도 하죠. 이 말은 즉 단백가수 분해물에 MSG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염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산화 나트륨도 혐오스럽 낀 매한가지입니다. 가성소다라고 하잖아요. 다름 아닌 양잿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산화 나트륨이죠. 자신이 먹을 음식이라면 그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을 텐데요. 자신의 가족들이 먹을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단백가수 분해물은 정직하지 못한 물질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단백가수 분해물은 식품 첨가물처럼 사용되지만 식품 첨가물이 아닙니다. 그냥 식품의 한 원료입니다. 이 점이 또 문제입니다. 포장지 라벨에 표시할 의무가 없거든요. 실제로 단백가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소비자들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미식품 제1호 간장. 이건 역시 자연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것은 발효식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간장 같은 전통식품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메주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자연과는 거리가 먼 간장 아닌 간장이 그것입니다. 단백가수 분해물처럼 염산의 폭력성을 동원하여 만듭니다. 3분의 간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염산이 사용되었으면 제품 라벨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염산은커녕 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백가수 분해물과 비슷합니다. 강알칼리로 중화시켜서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염산이 남아있지 않으니 사용하지 않은 셈이죠. 그래서 표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염산만 남아있지 않으면 되나요? 3분의 간장에도 환경 호르몬이자 발암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간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분의 간장, 양조간장, 한식 간장입니다. 3분의 간장이 아시다시피 염산의 은총을 받은 간장이죠. 탈지대두에 염산을 부어서 단백질을 강제로 분해합니다. 이 탈지대두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녀석이죠. 식용유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식품 원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료용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을 출출할 때 쓰는 유기용매, 핵산이 적지 않게 남아있거든요. 많게는 21ppm까지 검출된 바 있습니다. 핵산은 발암성이 있는 신경 독성 물질이죠. 양조 간장은 어떤가요? 좀 낫긴 하지만 그다지 유쾌한 간장은 아닙니다. 발효를 하긴 하죠. 하지만 발효통 안을 들여다보면 꺼름칙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메주가 안 보이네요. 간장은 메주로 만들지 않습니다. 천연 발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탈지대두가 눈에 들어오는군요. 이렇게 만든 양조간장에 3분의 간장을 섞은 것이 이른바 혼합 간장입니다. 한국인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간장이죠. 가짜가 있으면 진짜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다름 아닌 한식 간장입니다. 간장은 메주로 만들어야죠. 뒤에 라벨에서 메주라는 두 글자를 확인하십시오. 조선 간장이라고도 있죠. 아니면 재래간장. 전통 간장이라는 이름도 똑같습니다. 다 한식 간장을 가리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천연 메주에 이번에는 물과 천이름이 어우러지죠.
단백질 조각이 잘게 쪼개져 천천히 우러나옵니다. 맛의 원천. 바로 이것들이 아미노산들입니다. 간장과 된장은 한국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한국적인 조미식품입니다. 이런 식품일수록 생산자의 양심과 철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무분별한 상업주의 사고가 양심과 철학을 압도합니다. 빙초산은 무서운 물질입니다. 얼마 전에 어이없는 뉴스가 언론을 탄 적이 있죠. 사망사고였습니다. 빙초산 원액을 잘못 마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물론 실수였죠. 사실 빙초산은 독극물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빙초산을 일반인에게는 팔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든 자유롭게 살 수 있죠. 슈퍼나 마트에 가면 다른 식품과 나란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식초라는 이름으로요. 빙초산은 주로 요식업소에서 식초 대신 씁니다. 물론 물에 섞어서 농도를 낮춰서 쓰죠. 빙초산을 쓰면 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무지 특유의 톡 쏘는 상큼한 맛, 좋아하시나요? 빙초산의 신박한 효능 덕분입니다. 하지만 건강엔 좋지 않죠. 단무지뿐만이 아닙니다. 치킨무, 회무침무, 각종 절임식품 따위에도 빙초산이 사용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원가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빙초산은 값이 무척 싸거든요. 어떤 발효 식초에서는 이상한 글자가 눈에 띕니다. 주정이라고 보이시죠? 주정은 아시다시피 소주의 원료입니다. 고농도의 에틸 알코올입니다. 이 주정에 초산균을 접종하여 속성으로 발효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식초가 됩니다. 발효 식초인 것은 맞네요. 저는 패스트푸드 식초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영양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초산 용액일 뿐입니다. 대신 달갑지 않은 녀석이 보이네요. 착향료죠. 식초에 웬 향료인가요? 이런 식초를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양조 식초라고 부릅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식초는 오직 하나,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꼭 이 식초를 드십시오. 주정이 웬 말입니까? 과일 또는 곡류가 돼야죠. 자연식품에 온갖 천연 미생물들이 한바탕 항연을 벌이고 남긴 예술품. 이것이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당연히 첨가물은 없죠. 산도 조절제를 설명할 때 정점에서 만나는 물질이 바로 인산염입니다. 가공식품 라벨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산도 조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인산 나트륨을 필두로 식품 첨가물로 허가된 것만 해도 30가지 가까이 됩니다. 가지수가 많은 만큼 용도가 다양하고 사용 범위도 무척 넓습니다. 하지만 이들 인산염 역시 꽤나 경계해야 될 물질입니다. 인을 과잉 섭취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은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많이 먹으면 해롭습니다. 저는 인을 질투심이 많은 미네랄로 묘사하고 싶습니다. 다른 미네랄의 활동을 늘 시샘하거든요. 특히 칼슘의 발목을 잡는 녀석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특히 인은 칼슘의 흡수를 저해한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인산염이 사용된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칼슘 결핍증에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골다공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우울증을 부르는 등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과요불급입니다. 인의 과잉 섭취가 문제입니다. 원죄는 인산염을 무차별적으로 품고 있는 가공식품에 있습니다.
라벨을 꼭 확인하십시오. 무슨 인산 나트륨, 무슨 인산 칼슘, 무슨 인산 칼륨, 무슨 인산 암모늄. 이런 표기가 있습니까? 그 녀석들이 바로 인산염입니다. 아니면 산도 조절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이름표를 달고 있는 식품은 장바구니에 넣지 마십시오. 페이크 푸드의 진수를 든다면 바로 게맛살이 아닐까요? 역시 라벨이 길잡이입니다. 보시죠. 게맛살에 진짜 게살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게살로 알고 사용하십니다. 해롭지만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페이크 푸드 공통의 숙명이라고 했죠. 해롭습니다. 첨가물이 범벅입니다. 게맛살에서 가장 먼저 고발하고 싶은 첨가물이 바로 향료입니다. 게맛을 억지로 내야 하니 향료가 무차별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고향료 식품입니다. 게살 껍질의 불그스레한 색깔이 진짜와 똑같나요? 이것도 색소로 만듭니다. 이런 식품에는 거의 필연처럼 등장하는 첨가물이 있죠. 인공조미료와 유화제입니다. 인공조미료도 그렇지만 유화제가 또 저와 상극입니다. 대사증후군의 주범 가운데 하나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게 맛살을 게 맛살답게 하는 것이 바로 게살 특유의 식감입니다. 세로로 찢기면서 이질적인 듯 친근하게 씹히는 오돌오돌한 식감. 이 특이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착성 물질이 필요합니다. 바로 인산염이 안성맞춤이죠. 다음은 마가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가린은 아시다시피 굿기름, 즉 고체 유지입니다. 이런 기름을 경화유라고 하는데 그냥 경화유가 아닙니다. 인공자가 붙은 인공경화유입니다. 인공경화유는 경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지방산이 아니거든요. 미세하게라도 분자적인 변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인공물질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이런 지방산이 없습니다. 인공경화유는 그래서 미생물들이 무척 낯설어합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미생물이 증식하기에 적합한 기름이 아닙니다. 여간에서 썩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마치 플라스틱처럼. 지방 전문가들이 마가린을 플라스틱 유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마가린과 사촌이면서 라이벌인 기름이 또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윤활유, 즉 쇼트닝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생소한 기름일까요? 일반 가정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품 회사에서 쓰는 기름은 대부분 쇼트닝입니다. 특히 과자빵, 패스트푸드 업체 같은 곳은 이 기름이 없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가린과 꽤 닮았습니다. 쇼트닝 역시 인공경화유입니다. 플라스틱 유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쇼트닝은 돼지 기름을 모방해서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흔히 포화지방이 나쁘다고 말하죠. 마가린과 쇼트닝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두 기름 모두 화학공장에서 만든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햄버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 기억의 한편엔 불후의 햄버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썩지 않는 햄버거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처음처럼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햄버거 빵에 쓰는 기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쇼트닝 아니면 마가린입니다. 그리고 식용유는 반드시 압착유를 사용하십시오. 압착유는 추출하지 않습니다. 정제도 하지 않습니다. 핵산 따위의 유기용매와 관계없다는 말씀입니다. 높은 온도도 거치지 않습니다. 참기름처럼 기름 종자를 압착해서 짜냅니다.
해로운 물질들이 섞이거나 만들어질 까닭이 없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식용유가 바로 압착유입니다. 좋은 기름으로 알려진 야자유도 정제 가공한 것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RBD 야자유라고 부릅니다. 가공식품에는 대개 이런 야자유를 씁니다. 좋은 기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되도록 자연 그대로인 버진 또는 엑스트라 버진 야자유를 선택하십시오. 팜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초코파이를 보시죠. 국민과자 제1호라고 하는데 의의가 없으실 것입니다. 입안에 가득 감도는 묵직한 달콤함. 왜 그렇게 달콤할까요? 간단합니다. 설탕 물엿 따위에 정제당이 무척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행의 과자는 보통 3분의 1이 정제당입니다. 단맛뿐만이 아니죠.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살 얼음 같은 초콜릿 막이 부스러지면서 입안 가득 넘치는 하염없는 부드러움. 왜 그렇게 부드러울까요? 역시 간단합니다. 수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초코파이는 고수분 과자죠. 이런 제품은 수분 함량이 보통 10%를 훨씬 넘습니다. 수분이 많으면 좋은가요? 부드러워서 먹기는 좋죠. 하지만 식품으로서 피할 수 없는 약점이 따라붙습니다. 자칫 변질되기가 쉽다는 것. 유통 과정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냉장고에 넣고 팔아야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초코파이 매대에는 냉장 시설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박스채 쌓아놓고 팝니다. 그럼에도 변질이 없죠. 곰팡이조차 피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보관성을 높여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경화유, 다름 아닌 쇼트닝입니다. 이런 빵 종류의 과자들도 부드러움이 최대의 무기입니다. 역시 수분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쇼트닝, 마가린 같은 인공경화유를 씀으로써 유통기한을 길게 할 수도 있죠. 커피 믹스에서 가장 거슬리는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길쭉한 필름 봉지 안에 파우더 믹스, 그 절반가량이 백설탕입니다. 전형적인 고당분 식품이죠. 크리머는 어떻습니까? 우유를 연상하십니까? 우유와는 관계가 멉니다. 카제인 나트륨이라고 하는 우유 성분의 화학 첨가물이 안정제로 조금 들어갔을 뿐입니다. 짝퉁도 짝퉁이지만 더 주목해야 될 밑모습이 있습니다. 커피 믹스에 숨겨진 컨셉이 고당분 고지방이라는 점입니다. 그 뼈대가 정제당과 정제 가공 유지잖아요. 정제 원료의 정점에 있는 이 두 녀석이 여러분 몸 안에 동시에 밀려들면 횡포가 더욱 사나워집니다. 대사증후군에 빠르게 진행되면 물론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 마시는 것도 식생활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죠. 권장 섭취량 하루 2리터. 생수로 치면 큰 페트병 하나 가득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마시나요? 대개 그보다는 훨씬 적게 마실 겁니다.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이 남성이 1리터, 여성이 0.8리터입니다. 권장량이 절반 수준이네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저 같은 호르몬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에 수분이 넉넉해야 제가 편히 일할 수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물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르몬은 물만 보면 사족을 못 쓰죠. 무조건 꽉 움켜쥐려는 습성이 있죠. 덕분에 여러분 몸이 늘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있잖아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물 호르몬 친구는 평소에는 저와 친하게 지냅니다. 오손도손 협조하며 원만히 소통하죠. 문제는 여러분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질 때입니다. 이 친구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저를 패싱하면서 신장으로 직접 사인을 보내버립니다. 물을 절대로 몸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요. 물이 바로 소변이죠. 그 다음이 가관입니다. 간장에도 사인을 보내서 엉뚱하게 포도당을 만들어내라고 압박합니다. 혈당치가 올라가겠죠. 항이뇨 현상에다 고혈당 상황. 제가 가장 싫어하는 풍경입니다. 이런 일이 가끔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죠. 잦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저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죠. 버럭 화를 냅니다. 화난 호르몬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고혈당 상태를 방치해버립니다. 이 시나리오의 종착역이 바로 대사성 질환입니다. 그 항복판에 당뇨병이 있죠. 물론 옆에 있는 다른 현대병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호르몬들을 배려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생명 주체를 배려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몸속의 향상성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성과 원활한 신진대사는 늘 한 배를 탄다고 했잖아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꼭 신경 써주세요. 갈증을 느꼈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회수도 중요합니다. 되도록 여러 번 나눠서 자주 마시세요. 물론 좋은 물을 마셔야겠죠.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각종 차 종류도 좋습니다. 단,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음료성 제품은 사절입니다. 제가 청량음료를 그토록 싫어하는 것도 첨가물 같은 비호감 물질들이 안에 녹아있기 때문이죠. 가장 무난한 것이 생수입니다. 요즘에는 언제 어디든 쉽게 생수를 구할 수 있죠. 시중의 일반 생수 좋습니다. 다만 종류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천연 광천수를 선택하십시오.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는 표기가 있는 것이 천연 광천수입니다. 반드시 내추럴이라는 글자를 확인하십시오. 그냥 미네랄 워터라고만 써있으면 그것은 천연 광천수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살균 방식 차이입니다. 생수 살균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존 살균법과 자외선 살균법입니다. 오존 살균법을 쓴 생수에는 천연 광천수 표시를 쓸 수 없습니다. 오존 살균법은 안전성 논란이 있습니다. 불온산염이라고 하는 혐오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암 의심 물질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첨가물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외로 천연식품인 줄 알았던 것들이 가공식품임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입니다. 저자는 안병수,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병수, 195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농화학과와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식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건강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식생활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스스로 탐구한 올바른 섭생법의 보급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이 책은 호르몬이 독자들과 저자에게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설탕에서 정제와 비정제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큽니다. 그 차이를 가장 쉽게 알려주는 것이 색깔입니다. 희지아는 황갈색 또는 흑갈색이 비정제를 상징합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설탕이 거무쭉쭉하다고 해서 다 비정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사물을 재빠르게 판별해내죠. 하지만 빠른 만큼 쉽게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뉴스에 가짜가 있는 것처럼 식품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베이크 푸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그 대표적인 제품이 시중의 흑갈색 설탕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흑설탕으로 알고 계신 제품이죠. 이 설탕의 흑갈색을 보고 자연을 연상하십니까? 그렇다면 속임수에 속으셨습니다. 흑갈색을 가장 적절하게 내주는 캐러멜 색소가 사용되죠. 색소는 여러분의 눈을 현혹하는 대표적인 첨가물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더군요. 가짜 흑설탕을 자연의 설탕, 즉 비정제 설탕으로 잘못 알고 계시죠. 천만의 말씀이죠. 옷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까? 차라리 백설탕이 낫습니다. 백설탕보다 더 심하게 저를 괴롭힌답니다. 정제당과 색소가 동시에 들어있잖아요. 캐러멜 색소는 지구촌에서 가공식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소입니다. 그야말로 색소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녀석이 저를 옥죄고 있으니 제가 본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엉뚱하게 건강 파괴자 짓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명색이 색소의 재앙인데 제가 너무 야멸차게 비판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캐러멜 색소가 대사 증후군에만 연루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은 여러분의 몸에서 정말 고약한 짓을 많이 합니다. 콜라는 자주 마시면서도 또 암은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이 음료에 발암물질이 녹아있다는 사실은 모르십니다. 콜라는 검은색이죠. 그 검은색의 정체가 색소인데 다름 아닌 캐러멜 색소입니다. 이 색소에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녀석이 그대로 콜라로 들어간 것이죠. 이름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미다졸이라는 물질입니다. 색소의 재앙이 각종 암까지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캐러멜 색소의 못된 짓은 마치 양파 껍질과 같습니다. 벗길수록 자꾸 나옵니다. 이번에는 염증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특히 혈관 내벽에 미세한 염증을 만듭니다. 쉼 내의 혈관 질환을 떠올리셨다면 전문가 수준이시네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졸중 등 고질적인 현대병의 원인이 되죠. 저는 특히 음료를 싫어합니다. 같은 해로운 물질이라도 물에 녹여 마시면 더욱 해롭거든요. 여러분 몸에서 빠르게 왈칵 흡수되기 때문이죠. 합성 감미료 집안에는 형제가 여럿 있습니다. 수크랄로스와 사카린이나 아스파탐 따위도 업계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감미료죠. 이 형제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맛이 무척 강하다는 점. 하지만 당류가 아니라 화학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인슐린 저항과 비만의 원인이라고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대사증후군으로 연결되고 21세기의 에이즈인 당뇨병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크랄로스부터 살펴봅시다. 이 녀석은
단맛의 양상이 설탕과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미료 천국인 미국에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이유이죠. 인기가 있으면 안전해야 될 텐데 동물 실험에서 염증과 악성 종양을 만든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암과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가 있죠. 또 자주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 균총이 나빠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특히 조심해야 될 물질입니다. 다음은 사카린입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먹었던 합성 감미료입니다. 사카린 나트륨이라는 이름으로 허가가 됐죠. 이 감미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바로 발암성이었습니다. 암과의 결탁설이 워낙 강했던 까닭에 사용 허가는 나 있었지만 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카린은 사람 몸에서는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동물 실험에서나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이 녀석의 족쇄가 풀렸죠. 이젠 어린이 식품까지도 거침없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뭔가 억지스러움이 감지되었다면 저만의 느낌일까요? 원래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은 동물 실험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미국 공익과학센터에서는 사카린을 꼭 피해야 될 첨가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사카린은 단맛을 가장 값싸게 낼 수 있는 첨가물입니다. 식품업계에서는 더없이 매력적인 물질이죠. 이 녀석의 족쇄가 풀린 것은 업계의 집요한 로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무분별한 로비가 아닐까요? 로비에 쉽게 무너지는 당국의 처사도 마찬가지지만요. 설사 발암물질이 아니더라도 사카린은 피하셔야 합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의혹이 따로 있거든요. 사카린은 감미료이기 이전에 소독약 또는 방부제로 사용되어 온 그러한 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충분히 경계하고도 남을 녀석입니다. 끝으로 아스파탐입니다. 이 녀석은 허가될 때부터 많은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것이 뇌종양입니다. 학자들은 뇌종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은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허가 절차가 진행되었고 결국 승인이 났죠. 유해성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계속 해롭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이제까지 나온 것만 해도 많건은 좋게 될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는 신경과학자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신경계를 손상하는 신경독성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런 물질을 흥분독소라고 칭하더군요. 신경계를 과도하게 흥분시켜서 독성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가 아스파탐인 것이죠. 아스파탐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죠. 음식이 아니고 술이군요. 한국인의 자부심이자 자랑인 막걸리입니다. 라벨을 한번 보시죠. 10중 8구 아스파탐이라는 리본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유독 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아스파탐을 에틸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면 신경 독성이 더 커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아끼는 전통술을 이제는 등져야 하나요? 그럴 리 없습니다. 시야를 조금만 돌려보시죠. 썩 괜찮은 막걸리가 있습니다. 무첨가 막걸리입니다. 안전하게 진짜 막걸리 맛을 즐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엿 역시 나쁜 당류입니다. 설탕 대신 물엿을 선택했다면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액당이지만 정제당이잖아요. 자연의 영양분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수분을 빼면 거의 100% 당류입니다. 당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물엿을 포도당 시럽이라고도 하죠. 서양에서는 글루코스 시럽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콘 시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주로 옥수수로 만들거든요. 원료 옥수수가 전분입니다. 옥수수로 만든다고요? 저의 심기가 또 불편해지는 것은 왜일까요? 이 대목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도 식품 전문가십니다. 물엿 공장에서 국산 옥수수를 쓸 리가 없죠. 당연히 수입 옥수수죠. 수입 옥수수라면 거의 대부분 유전자 조작 작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엿은 대표적인 GMO 당류입니다. 원료뿐만이 아닙니다. 유전자 조작의 그림자는 물엿 제조 과정에도 숨어 있습니다. 전분을 분해할 때 쓰는 효소가 범인입니다. 효소는 대개 미생물이 만들죠. 이 미생물의 정체가 불분명한데 유감스럽게도 유전자 변형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과당이 생각나는군요. 과당도 마찬가지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액상과당의 대안으로는 꿀을 권해드립니다. 꿀은 당류의 구성이 기타 과당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물론 영양학적으로나 맛, 색깔은 전혀 다르지만요. 제가 꿀을 추천하는 이유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자연의 작품이잖아요. 비정제 당이란 말씀이죠. 당도가 높긴 하지만 당분들이 비교적 온순합니다. 자연의 여러 유익한 물질들이 알아서 질서 유지를 해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꿀도 어디까지나 고당분 식품입니다. 칼로리 과잉 섭취의 우려가 당연히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꿀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자연과는 거리가 먼 꿀도 있으니까요. 가공꿀이나 사양꿀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MSG는 그야말로 골칫덩어리입니다. 이 녀석만큼 유해성이 꼬리가 긴 첨가물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연구 몇 가지만 공개하겠습니다. 망막 세포를 손상한다는 연구, 당뇨병을 불러온다는 연구, 비만의 원인이라는 연구, 신장결석, 신경 독성물질, 신장의 손상, 면역력 약화, 기억력 손상, 불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심장 독성이 있다는 연구, 간장 독성이 있다는 연구. 이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저의 안테나에 우연히 걸린 논문들만 몇 편 간추린 것 뿐입니다. 이런 논문은 무척 많습니다. 자연식품에도 MSG가 들어있다. MSG 무해론자들이 합창하듯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무해론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MSG와 인공조미료 MSG는 존재 형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연식품에서는 MSG가 복합체로 존재합니다. 복합체인 MSG는 아무 문제 없이 인체 내에서 대사가 됩니다. 하지만 인공감미료 MSG는 고순도에 유리된 단일 물질입니다. 이런 형태의 MSG는 흡수되면 곧바로 혈액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혈액 내 MSG 성분의 농도를 20배에서 40배로 높이죠. 신경 독성을 비롯하여 면역력 약화 등 여러 유해성을 나타내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결국 흡수 속도에 포인트가 있었네요. 더 심각한 것은 미각의 왜곡이죠.
이는 단순한 식문화 차원을 뛰어넘는 범사회적인 폐해입니다. MSG의 맛에 길들여지면 다른 맛과는 친해질 수가 없거든요. 감칠맛이 워낙 강렬하고 자기적이어서 자주 접하게 되면 미각이 무뎌집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심각합니다. 이런 MSG를 지키려는 업계의 노력은 정말 집요합니다. 세계 최대 MSG 제조사인 일본의 아지노모토는 그동안 마케팅 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뿌려왔습니다. 갑자기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생각납니다. 한때 한국의 소비자들을 경악에 빠뜨렸던 불행한 인재죠. 이 불행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저는 1차 책임이 보건당국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학계와 언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학자들만 양심을 지켰어도 사태가 이처럼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식품 첨가물 문제도 비슷합니다. 속도만 느리게 진행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식생활 안전을 해치는 위의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요인과 화학적인 요인입니다. 생물학적인 요인은 대표적인 것이 식중독이죠. 화학적인 요인은 식품 첨가물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의 특징은 유해성이 곧바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화학적인 요인은 유해성이 먼 훗날 나타나죠. 어느 쪽이 더 무서울까요? MSG도 화학 물질인 만큼 유해성이 훗날 나타납니다. 시간이 꽤 걸리죠.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상식이 진실처럼 호도되는 것도 그래서가 아닐까요? 비양심적인 주장이 득세하는 이유일 수도 있고, 저는 생물학적인 요인보다 화학적인 요인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방심을 하거든요. 유해성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아서요. 훗날 어떤 병리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병, 아니 생활습관병 아닙니까? 이 질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약에 의존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로부터 먹어오던 전통 된장은 자연의 작품입니다. 메주로 만드니까 메주는 아시다시피 콩을 발효한 자연 식품입니다. 그러나 인공된장은 전혀 다릅니다. 우선 발효 산물이 아닙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뚝딱 만들죠. 단백질이 들어있는 소재에 염산 같은 강한 산성 물질을 넣습니다. 단백질을 강제로 분해시키는 것이죠. 그 결과물이 바로 단백가수 분해물입니다. 염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뉴스에도 등장하죠. 테러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잘 아시듯 부식성이 무척 강한 물질입니다. 이 녀석이 식품 첨가물로도 허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식품에 사용된다고 해서 소비자가 염산을 그대로 먹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화 나트륨 같은 강한 알칼리성 물질로 중화시키거든요. 염산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과정이 나쁘면 대개 결과도 나쁜 법. 염산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고약한 녀석들이 만들어집니다. 환경 호르몬, 즉 내분비 교란 물질이 거의 단골처럼 끌려 나오죠. 굳이 이름을 밝히자면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이런 녀석들입니다. 발암 물질이기도 하죠. 또한 제조 과정에서 MSG가 저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MSG를 인위적으로 첨가하기도 하죠. 이 말은 즉 단백가수 분해물에 MSG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염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산화 나트륨도 혐오스럽긴 매한가지입니다.
가성소다라고 하잖아요. 다름 아닌 양잿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산화 나트륨이죠. 자신이 먹을 음식이라면 그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을 텐데요. 자신의 가족들이 먹을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담백가수 분해물은 정직하지 못한 물질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담백가수 분해물은 식품 첨가물처럼 사용되지만 식품 첨가물이 아닙니다. 그냥 식품의 한 원료입니다. 이 점이 또 문제입니다. 포장지 라벨에 표시할 의무가 없거든요. 실제로 담백가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소비자들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미식품 제1호 간장. 이건 역시 자연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것은 발효식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간장 같은 전통식품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메주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자연과는 거리가 먼 간장 아닌 간장이 그것입니다. 담백가수 분해물처럼 염산의 폭력성을 동원하여 만듭니다. 3분의 간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염산이 사용되었으면 제품 라벨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염산은커녕 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담백가수 분해물과 비슷합니다. 강알칼리로 중화시켜서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염산이 남아있지 않으니 사용하지 않은 셈이죠. 그래서 표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염산만 남아있지 않으면 되나요? 3분의 간장에도 환경 호르몬이자 발암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간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분의 간장, 양조간장, 한식 간장입니다. 3분의 간장이 아시다시피 염산의 은총을 받은 간장이죠. 탈지대두에 염산을 부어서 단백질을 강제로 분해합니다. 이 탈지대두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녀석이죠. 식용유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식품 원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료용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을 출출할 때 쓰는 유기용매, 핵산이 적지 않게 남아있거든요. 많게는 21ppm까지 검출된 바 있습니다. 핵산은 발암성이 있는 신경 독성 물질이죠. 양조 간장은 어떤가요? 좀 낫긴 하지만 그다지 유쾌한 간장은 아닙니다. 발효를 하긴 하죠. 하지만 발효통 안을 들여다보면 꺼름칙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메주가 안 보이네요. 간장은 메주로 만들지 않습니다. 천연 발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탈지대두가 눈에 들어오는군요. 이렇게 만든 양조간장에 3분의 간장을 섞은 것이 이른바 혼합 간장입니다. 한국인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간장이죠. 가짜가 있으면 진짜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다름 아닌 한식 간장입니다. 간장은 메주로 만들어야죠. 뒤에 라벨에서 메주라는 두 글자를 확인하십시오. 조선 간장이라고도 있죠. 아니면 재래간장. 전통 간장이라는 이름도 똑같습니다. 다 한식 간장을 가리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천연 메주에 이번에는 물과 천이름이 어우러지죠. 단백질 조각이 잘게 쪼개져 천천히 우러나옵니다. 맛의 원천. 바로 이것들이 아미노산들입니다. 간장과 된장은 한국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한국적인 조미식품입니다. 이런 식품일수록 생산자의 양심과 철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무분별한 상업주의 사고가 양심과 철학을 압도합니다.
빙초산은 무서운 물질입니다. 얼마 전에 어이없는 뉴스가 언론에 탄 적이 있죠. 사망사고였습니다. 빙초산 원액을 잘못 마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물론 실수였죠. 사실 빙초산은 독극물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빙초산을 일반인에게는 팔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든 자유롭게 살 수 있죠. 슈퍼나 마트에 가면 다른 식품과 나란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식초라는 이름으로요. 빙초산은 주로 요식업소에서 식초 대신 씁니다. 물론 물에 섞어서 농도를 낮춰서 쓰죠. 빙초산을 쓰면 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무지 특유의 톡 쏘는 상큼한 맛, 좋아하시나요? 빙초산의 신박한 효능 덕분입니다. 하지만 건강엔 좋지 않죠. 단무지뿐만이 아닙니다. 치킨무, 회무침무, 각종 절임식품 따위에도 빙초산이 사용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원가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빙초산은 값이 무척 싸거든요. 어떤 발효 식초에서는 이상한 글자가 눈에 띕니다. 주정이라고 보이시죠? 주정은 아시다시피 소주의 원료입니다. 고농도의 에틸 알코올입니다. 이 주정에 초산균을 접종하여 속성으로 발효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식초가 됩니다. 발효 식초인 것은 맞네요. 저는 패스트푸드 식초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영양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초산 용액일 뿐입니다. 대신 달갑지 않은 녀석이 보이네요. 착향료죠. 식초에 웬 향료인가요? 이런 식초를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양조 식초라고 부릅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식초는 오직 하나,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꼭 이 식초를 드십시오. 주정이 웬 말입니까? 과일 또는 곡류가 돼야죠. 자연식품에 온갖 천연 미생물들이 한바탕 항연을 벌이고 남긴 예술품. 이것이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당연히 첨가물은 없죠. 산도 조절제를 설명할 때 정점에서 만나는 물질이 바로 인산염입니다. 가공식품 라벨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산도 조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인산 나트륨을 필두로 식품 첨가물로 허가된 것만 해도 30가지 가까이 됩니다. 가지수가 많은 만큼 용도가 다양하고 사용 범위도 무척 넓습니다. 하지만 이들 인산염 역시 꽤나 경계해야 될 물질입니다. 인을 과잉 섭취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은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많이 먹으면 해롭습니다. 저는 인을 질투심이 많은 미네랄로 묘사하고 싶습니다. 다른 미네랄의 활동을 늘 시샘하거든요. 특히 칼슘의 발목을 잡는 녀석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특히 인은 칼슘의 흡수를 저해한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인산염이 사용된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칼슘 결핍증에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골다공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우울증을 부르는 등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과유불급입니다. 인의 과잉 섭취가 문제입니다. 원죄는 인산염을 무차별적으로 품고 있는 가공식품에 있습니다. 라벨을 꼭 확인하십시오. 무슨 인산나트륨, 무슨 인산칼슘, 무슨 인산칼륨, 무슨 인산암모늄. 이런 표기가 있습니까? 그 녀석들이 바로 인산염입니다. 아니면 산도 조절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이름표를 달고 있는 식품은 장바구니에 넣지 마십시오.
페이크 푸드의 진수를 든다면 바로 게맛살이 아닐까요? 역시 라벨이 길잡이입니다. 보시죠. 게맛살에 진짜 게살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게살로 알고 사용하십니다. 해롭지만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페이크 푸드 공통의 숙명이라고 했죠. 해롭습니다. 첨가물이 범벅입니다. 게맛살에서 가장 먼저 고발하고 싶은 첨가물이 바로 향료입니다. 게맛을 억지로 내야 하니 향료가 무차별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고향료 식품입니다. 게살 껍질의 불그스레한 색깔이 진짜와 똑같나요? 이것도 색소로 만듭니다. 이런 식품에는 거의 필연처럼 등장하는 첨가물이 있죠. 인공조미료와 유화제입니다. 인공조미료도 그렇지만 유화제가 또 저와 상극입니다. 대사증후군의 주범 가운데 하나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게 맛살을 게 맛살답게 하는 것이 바로 게살 특유의 식감입니다. 세로로 찢기면서 이질적인 듯 친근하게 씹히는 오돌오돌한 식감. 이 특이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착성 물질이 필요합니다. 바로 인산염이 안성맞춤이죠. 다음은 마가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가린은 아시다시피 굿기름, 즉 고체 유지입니다. 이런 기름을 경화유라고 하는데 그냥 경화유가 아닙니다. 인공자가 붙은 인공경화유입니다. 인공경화유는 경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지방산이 아니거든요. 미세하게라도 분자적인 변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인공물질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이런 지방산이 없습니다. 인공경화유는 그래서 미생물들이 무척 낯설어합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미생물이 증식하기에 적합한 기름이 아닙니다. 여간에서 썩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마치 플라스틱처럼. 지방 전문가들이 마가린을 플라스틱 유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마가린과 사촌이면서 라이벌인 기름이 또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윤활유, 즉 쇼트닝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생소한 기름일까요? 일반 가정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품 회사에서 쓰는 기름은 대부분 쇼트닝입니다. 특히 과자빵, 패스트푸드 업체 같은 곳은 이 기름이 없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가린과 꽤 닮았습니다. 쇼트닝 역시 인공경화유입니다. 플라스틱 유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쇼트닝은 돼지 기름을 모방해서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흔히 포화지방이 나쁘다고 말하죠. 마가린과 쇼트닝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두 기름 모두 화학공장에서 만든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햄버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 기억의 한편엔 불후의 햄버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썩지 않는 햄버거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처음처럼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햄버거 빵에 쓰는 기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쇼트닝 아니면 마가린입니다. 그리고 식용유는 반드시 압착유를 사용하십시오. 압착유는 추출하지 않습니다. 정제도 하지 않습니다. 핵산 따위의 유기용매와 관계없다는 말씀입니다. 높은 온도도 거치지 않습니다. 참기름처럼 기름 종자를 압착해서 짜냅니다. 해로운 물질들이 섞이거나 만들어질 까닭이 없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식용유가 바로 압착유입니다. 좋은 기름으로 알려진 야자유도 정제 가공한 것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RBD 야자유라고 부릅니다. 가공식품에는 대개 이런 야자유를 씁니다. 좋은 기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되도록 자연 그대로인 버진 또는 엑스트라 버진 야자유를 선택하십시오. 팜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초코파이를 보시죠. 국민과자 제1호라고 하는데 의의가 없으실 것입니다. 입안에 가득 감도는 묵직한 달콤함. 왜 그렇게 달콤할까요? 간단합니다. 설탕 물엿 따위에 정제당이 무척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행의 과자는 보통 3분의 1이 정제당입니다. 단맛뿐만이 아니죠.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살 얼음 같은 초콜릿 막이 부스러지면서 입안 가득 넘치는 하염없는 부드러움. 왜 그렇게 부드러울까요? 역시 간단합니다. 수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초코파이는 고수분 과자죠. 이런 제품은 수분 함량이 보통 10%를 훨씬 넘습니다. 수분이 많으면 좋은가요? 부드러워서 먹기는 좋죠. 하지만 식품으로서 피할 수 없는 약점이 따라붙습니다. 자칫 변질되기가 쉽다는 것. 유통 과정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냉장고에 넣고 팔아야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초코파이 매대에는 냉장 시설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박스채 쌓아놓고 팝니다. 그럼에도 변질이 없죠. 곰팡이조차 피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보관성을 높여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경화유, 다름 아닌 쇼트닝입니다. 이런 빵 종류의 과자들도 부드러움이 최대의 무기입니다. 역시 수분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쇼트닝, 마가린 같은 인공경화유를 씀으로써 유통기한을 길게 할 수도 있죠. 커피 믹스에서 가장 거슬리는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길쭉한 필름 봉지 안에 파우더 믹스, 그 절반가량이 백설탕입니다. 전형적인 고당분 식품이죠. 크리머는 어떻습니까? 우유를 연상하십니까? 우유와는 관계가 멉니다. 카제인 나트륨이라고 하는 우유 성분의 화학 첨가물이 안정제로 조금 들어갔을 뿐입니다. 짝퉁도 짝퉁이지만 더 주목해야 될 밑모습이 있습니다. 커피 믹스에 숨겨진 컨셉이 고당분 고지방이라는 점입니다. 그 뼈대가 정제당과 정제 가공 유지잖아요. 정제 원료의 정점에 있는 이 두 녀석이 여러분 몸 안에 동시에 밀려들면 횡포가 더욱 사나워집니다. 대사증후군에 빠르게 진행되면 물론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 마시는 것도 식생활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죠. 권장 섭취량 하루 2리터. 생수로 치면 큰 페트병 하나 가득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마시나요? 대개 그보다는 훨씬 적게 마실 겁니다.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이 남성이 1리터, 여성이 0.8리터입니다. 권장량이 절반 수준이네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저 같은 호르몬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에 수분이 넉넉해야 제가 편히 일할 수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물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르몬은 물만 보면 사족을 못 쓰죠. 무조건 꽉 움켜쥐려는 습성이 있죠. 덕분에 여러분 몸이 늘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있잖아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물 호르몬 친구는 평소에는 저와 친하게 지냅니다. 오손도손 협조하며 원만히 소통하죠. 문제는 여러분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질 때입니다. 이 친구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저를 패싱하면서 신장으로 직접 사인을 보내버립니다. 물을 절대로 몸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요. 물이 바로 소변이죠. 그 다음이 가관입니다. 간장에도 사인을 보내서
엉뚱하게 포도당을 만들어내라고 압박합니다. 혈당치가 올라가겠죠. 항이뇨 현상에다 고혈당 상황. 제가 가장 싫어하는 풍경입니다. 이런 일이 가끔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죠. 잦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저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죠. 버럭 화를 냅니다. 화난 호르몬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고혈당 상태를 방치해버립니다. 이 시나리오의 종착역이 바로 대사성 질환입니다. 그 항복판에 당뇨병이 있죠. 물론 옆에 있는 다른 현대병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호르몬들을 배려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생명 주체를 배려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몸속의 향상성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성과 원활한 신진대사는 늘 한 배를 탄다고 했잖아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꼭 신경 써주세요. 갈증을 느꼈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회수도 중요합니다. 되도록 여러 번 나눠서 자주 마시세요. 물론 좋은 물을 마셔야겠죠.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각종 차 종류도 좋습니다. 단,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음료성 제품은 사절입니다. 제가 청량음료를 그토록 싫어하는 것도 첨가물 같은 비호감 물질들이 안에 녹아있기 때문이죠. 가장 무난한 것이 생수입니다. 요즘에는 언제 어디든 쉽게 생수를 구할 수 있죠. 시중의 일반 생수 좋습니다. 다만 종류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천연 광천수를 선택하십시오.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는 표기가 있는 것이 천연 광천수입니다. 반드시 내추럴이라는 글자를 확인하십시오. 그냥 미네랄 워터라고만 써있으면 그것은 천연 광천수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살균 방식 차이입니다. 생수 살균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존 살균법과 자외선 살균법입니다. 오존 살균법을 쓴 생수에는 천연 광천수 표시를 쓸 수 없습니다. 오존 살균법은 안전성 논란이 있습니다. 불온산염이라고 하는 혐오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암 의심 물질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첨가물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외로 천연식품인 줄 알았던 것들이 가공식품임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